네, 안녕하십니까. 2021 아시아 미래 기업 포럼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환영의 인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태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과거 금융기관 그리고 투자자들은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적인 요소를 중심적으로 봐왔습니다. 말 그대로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 혹은 부채 등과 같은 수치적인 것을 일컫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 처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영 그리고 기업의 책임 경영이라는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더욱더 이러한 기조는 가속화될 경향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미 2000년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ESG 공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올해 1월이죠. 금융위원회가 2025년부터는 시총 2조 원 이상의 그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들에게 적용할 것이다. 그리고 2050년부터는 코스피에 모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의무화를 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업의 책임 경영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은 이제 주요한 기업의 평가 요소가 된 건데요. 개별 기업의 선택을 넘어서 이제는 기업의 성패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의 성패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시아경제가 주최하는 아시아 미래 기업 포럼은 뉴 노멀 시대 한국식 ESG 해법이라는 대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이 또 다른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럼 본격적으로 2021 아시아 미래 기업 포럼의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에 앞서서 본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겸 국회 ESG 포럼 공동대표 참석하셨습니다. 정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참석하셨습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최사 아시아경제의 이일철 대표님 소개 올립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 올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 행사의 주최사인 아시아경제의 이일철 대표님의 개막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철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이 개막사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주최 측에서 또 이제 마스크를 방역 지침을 갖다 잘 지켜달라고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네. 아시아경제가 주최한 2021 아시아 미래기업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 처음 시작한 아시아 미래기업 포럼이 어느덧 올해로 9회째를 맞았습니다. 아시아 미래 기업 포럼은 매년 기업 경영의 주요 어젠다를 선정하고 이를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산학연관에서 활약하는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교류하고 협력하는 공론의 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맞서 고군분투한 지도 벌써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업 경영의 공식과 틀을 완벽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른바 ESG가 기업 경영의 중심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ESG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요, 선택이 아닌 필수,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까지 부상하게 됐습니다. 나아가 ESG와 실적 추구가 기업 경영에서 양립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ESG를 반드시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그의 저서 위대한 리셋에서 ESG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가 파괴되고 심지어 생존 가능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SG 경영에 대한 이 같은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미국, 중국 무역 갈등 등 다양한 환경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수많은 기업이 생존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ESG 체제로의 기업 경영 체제의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들은 ESG를 통해서 위기 관리 능력을 시장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뉴노멀 시대 한국식 ESG 해법을 대주제로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 ESG 경영을 통해 기업의 존재 가치를 찾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시장에서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아시아 경제가 마련한 이번 포럼이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나아가 우리 경제의 제도약에 미약 하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일철 대표님의 개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환영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행사인 만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교육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입니다. 2021년 아시아 미래기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의철 아시아경제 대표이사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자리를 빛내주신 김성주 의원님과 전광호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님,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국내외 기빈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더 나은 사회로의 재건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면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는 그 핵심 의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은 기후 분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탄소 중립 달성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도 세계적인 추세에 동참하고자 작년 10월 2050 탄소 중립 추진 계획 발표를 통하여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기업 관점에서도 ESG 경영의 중요성은 대가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부 펀드, 연기금, 주요 민간 투자자들이 ESG를 주요 투자 결정 요인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ESG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현이라고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 및 수익률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기업과 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녹색 분야에 대한 투자의 대폭 확대, ESG 관련 조직 설치 등 ESG 경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형 ESG가 태동하는 시점에서 이번 포럼의 주제를 뉴노멀 시대 한국식 ESG 해법으로 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근본 포럼이 우리 환경에 맞는 ESG에 대하여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많은 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분들께서도 ESG는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나아가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ESG 요소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ESG 도입이 필수인 현재 상황에서 경영기조 전환에 따라 발생 가능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정부가 마련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ESG의 세 가지 키워드를 활용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에코시스템 건전하고 투명한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여 올바른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ESG 관련 공시 의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추진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공공기관부터 ESG 경영 공시를 앞장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금융기관 등의 일관되지 않은 ESG 평가 지표로 인해 발생 가능한 기업 경영 및 투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한국형 ESG 지표 KESG를 내년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완비하겠습니다. 둘째, S-Shift입니다. 지속가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 중장기 탄소 배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금년 내 산업, 수송 등 부문별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기업과 산업의 공정한 전환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중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50 탄소 중립 추진 과정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하여 4월 22일 기후정상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즉 NDC 추가 상향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GCF, GGGI 등 국내에 유치한 주요 환경 관련 국제기구들을 활용하여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등 국제사회의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G, 그로스입니다. 기업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육성 과정에서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낮은 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작년에 조성한 약 9천억 원 규모의 ESG 관련 펀드 투자를 가속화하고 금년 중 5천억 원 이상 추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혁신 조달 제품 확대, 미래차 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하여 상생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ESG 경영 포럼에서 ESG는 규제가 아닌 지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한 참석자의 관찰이 있었는데 이에 공감하며 정부도 이 점을 상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탈무드에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가 우리의 ESG 행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식 ESG 해법을 찾는 것은 기업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지금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숙제입니다.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 기업인들께서도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여 한국식 ESG 해법을 제시해 주길 바라며 정부도 한국형 ESG 경영의 성공적인 착근을 통하여 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미래기업 포럼에서 포럼 주제처럼 한국식 ESG 해법에 대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환영사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KESG를 위해서 정부 기관의 지원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김성주 의원님께서는 국회 ESG 포럼 대표 의원으로 ESG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법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김성주 의원님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인사는 좀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ESG 포럼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2021 아시아 미래 기업 포럼의 개최를 해주신 우리 이의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좋은 주제의 포럼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는 우리 정광우 이사장님, 또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님이 와 계십니다. 이 두 분과 저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국민연금공단 전현 이사장이라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 자리에 이렇게 셋이 모인 적은 저도 처음입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대표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팬데믹을 계기로 새로운 세상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최근에 세계 경제 포럼은 세계가 그레이트 리셋, 즉 대개조의 시대로 들어섰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코로나 위기와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다른 우리 사회 전면적인 시스템의 개편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과 산업도 똑같은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ESG란 말처럼 많이 회자되는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 CSR이나 또 CSV처럼 하나의 유행처럼 될지 아니면 확고한 트렌드가 될지는 아마 지금 기업과 산업이 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 CSR은 주로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초점을 뒀습니다. 달리 이 얘기하면 우리 옛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는 것처럼 버는 것은 각자 알아서 벌고 그 번 이득을 사회적으로 공헌함으로써 두 개가 분리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조금 더 진전된 CSV 개념은 처음부터 그 사회적 가치를 염두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역시 기업과 사회는 별개의 것이고 기업은 끊임없이 사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ESG는 그와 다릅니다. ESG는 기본적으로 경제와 사회의 통합을 지향합니다. 많은 분들이 ESG를 단순히 경제적인 환경적 이슈로만 받아들이는데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ESG 기본 방향은 통합입니다. 인테그레이션입니다. 경제와 사회를 구분하지 않고 대립되는 거 보지 않고 경제와 사회의 통합적 지향이 ESG의 가장 핵심 원리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서스테이너블입니다. 단순히 그거를 환경 운동가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 사회, 또 지배 구조에서의 지속 가능성이 ESG의 핵심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거버넌스가 단순히 기업의 지배 구조의 개선만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 기업의 내부 의사 결정,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입니다. 또한 단순히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적 이슈 때문에 ESG가 제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ESG를 잘하는 기업일수록 아주 안정적인 지속적인 성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자산관리사는 영국 주식에 투자한 일반 수익률에 비해서 ESG 펀드의 수익률이 훨씬 높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 있어서 ESG는 하나의 패션,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트렌드로서 확고하게 정착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개최된 이 포럼이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 ESG가 뿌리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행사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국회 ESG 포럼의 대표 의원님이십니다. CSR부터 CSV 그리고 ESG까지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김성주 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전 금융위원장 및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하신 정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김성주 의원님처럼 마스크 벗고 한번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다른 건 많이 모자라도 목소리는 그런 대로 쓸만하다 이런 말씀을 듣는데 오늘 혹시 그렇게 안 들리시면 이 마스크를 탓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ESG에 대한 요즘 뜨거운 관심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분들이 뭐 하나 관심을 갖는다 하면 화끈하게 갖는 우리 그 성향이 있죠. 전통이 있습니다. 일례로 1997년 IMF 위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외환 위기가 폭발이 됐을 때, 저는 워싱턴의 세계은행에 있을 때입니다만은 잠시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IMF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IMF 하면 누구나 다 그 아주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생각나는데, 오늘 제가 많은 컨퍼런스를 다닙니다만은 이 사회 봐주시는 우리 앵커 아나운서 분의 그 시작하는 멘트조차도 차원이 달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ESG에 대한 배경, 지금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간결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야, 오늘 큰일 났다. 내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부가가치 있는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정도로 우리가 ESG가 사실 작년에 저희 연구원도 큰 국제 행사를 ESG 관련해서 했습니다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많이 달랐거든요. 그때 제목이 2020 ESG 글로벌 서밋이었어요. 큰 행사였는데 ESG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느끼는 그런 관중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런 정도로 짧은 기간에 관심이 커졌다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면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그 교회식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제 이어서 말씀하실 기조 강연이 하이라이트인데, 앞서서 화상으로 부총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김성주 의원님 말씀 이어서 이 자리에 보탤 얘기가 많이 줄어들게 됐다는 점을 또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 ESG가 요즘 왜 이렇게 뜨게 됐느냐, 이렇게 주목받고 지금 국가적으로나 기업들 그리고 투자자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이런 관심을 끌게 된 배경,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인 패션이라고 유행이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 ESG는 상당한 동안 메가 트렌드, 그 중요한 그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더 이 ESG가 잘 접근이 되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제 축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준비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오늘 그 뉴노멀 시대 한국식 ESG 해법이라는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주제로 2021 아시아 미래기업 포럼 행사를 주최해 주신 아시아경제 이희철 사장님께 축하드리고 뜻깊은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앞서 환영사를 해주신 홍남기 부총리님, 국민연구공단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국회 ESG 포럼 공동대표로 계시는 김성주 의원님, 그리고 잠시 후 기조 강연해 주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 등 귀빈들과 함께 오늘 매우 의미 있는 포럼 행사에 동참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김성주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세 명의
전현직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동시에 참석하는 것은 저도 처음 겪는 것인데 이거는 무엇보다도 아시아경제 그리고 또 이의철 사장님의 이 파워가 굉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작금의 코로나 사태는 대공황 이후에 가장 심각한 파장으로 글로벌 정치, 사회, 경제 패러다임 그리고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과거 수많은 경제 위기를 거쳐오면서 나름대로 자생력과 복원력을 보여주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력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팬데믹 사태 이후 그런 상황이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이 미친 영향 중에 하나는 이 사회적 양극화가 이 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팬데믹 여파로 팬데믹의 충격을 보통 세 가지 D로 요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커플링, 디글로벌라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다름 아니라 그 이전에 지속되던 추세를 더 확산시키는 탈동조와 미중 간의 갈등 되겠습니다. 탈세계화 그리고 디지털화 추세가 더욱 확산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경제 경영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죠. 이 과정에 ESG 여러 차례 지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환경, 사회, 가버넌스 요소의 역할이 포스트 팬데믹 뉴노멀 시대에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촉매가 된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는 이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지난해 마이너스 3%대 역성장을 기록한 후에 올해 빠른 속도로 반등하고 있는 현 상황은 매우 다행스럽지만 아직 적지 않은 하방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도, 브라질 같은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크게 번지고 있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백신의 글로벌 공급과 배분에 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백신 지적자산권 유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글로벌리 이 백신이 더 빨리 보급이 돼서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럴수록 빠른 경기 회복을 못지않게 지속 가능한 성장 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충격으로 평가되는 코로나19 사태의 유산, 레거시는 우선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과거에 단기적인 효율성을 강조했던 때에 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중장기적인 복원력, 영어로 말씀드리면 resilience. 그러니까 전에는 efficiency보다는 resilience를 더 중시하고 하는 경영 패러다임 또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좁은 의미의 주주이익 극대화에서 폭넓은 이해관계자 이익 극대화로의 전환이 또 시대적 화두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쉐어홀더 캐피탈리즘에서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으로 그동안에 이런저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방향으로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 트렌드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ESG가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키워드로 떠오르는 것은 크게 놀랄 일은 아니겠죠. ESG 개념은 근 20년 전에 UNPRI, UN 책임 투자 원칙을 통해서 처음 공식화되었고 국내에서는 10여 년 전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 내에 ESG 팀을 처음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그동안 그렇게 ESG 개념, 이슈가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UN PRI 투자 원칙은 앞서 우리 사회자분께서도 이미 잠시 설명을 하셨는데 재무 성과에 그치지 않고 환경, 사회, 윤리적 가치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 결국 지속 가능 성장 투자 전략을 의미하는 그러한 원칙으로 ESG를 제기하게 되죠. 그에 앞서 2005년에는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2019년에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이 블랙록, 애플,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해서 이 ESG의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최근 관심이 증폭된 ESG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유행, 잠시 과거에도 그랬듯이 경제 위기를 겪고 나면 포용적 자본주의라든지 따뜻한 시장 경제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좀 폭넓은 의미의 경영 패러다임을 또 경제 정책 패러다임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그 열기가 식었던 그런 것과 유사한 것 아니냐라는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과거와 달리 팬데믹이라고 하는 미중유의 전염병 이 경험을 우리가 하는 가운데 앞으로 핵심 트렌드로 메가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기억하시기 쉽게 용어 BBC로 시작되는 그 단어로 설명을 드리면 이 세 가지가 핵심 요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랙록 효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10년 전에는 약 2조 달러의 그 자산 운용하는 자산 규모를 가졌었는데 최근 9조 달러를 넘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단위가 달라졌죠. 1경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런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다 보니 또 세계 주요 기업들의 최대 주주, 핵심 주주로 부상을 한 그런 투자 운용사가 블랙록입니다. 뭐 세계적으로 애플의 뭐 2대 주주라든지 뭐 글로벌 주요 기업은 대개 다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도 삼성전자에는 3대 주주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1대 주주는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1대 주주는 우리 NPS 국민연금이 많습니다만은 국민연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2대 주주는 삼성생명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상속 관련해서 3대 주주가 블랙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 중에는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사실 ESG에 지금 상당히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KB금융이 됐든 신한금융그룹이 됐든 2대 주주가 블랙록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주요 은행계 금융회사들의 대주주로 지금 되어 있고 뭐 그 외에도 네이버, 카카오, LG전자 수많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평균 한 5% 이상의 지분을 블랙록에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회장으로 그 블랙록의 창립자이기도 하고 현재 회장인 레리 핑크 회장이 한 2년 전부터 그 주주들에게 그 서한을 통해서 ESG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특히 작년 초 이 팬데믹 상황과 더불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 ESG 관심을 기업들로 하여금 그리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깨우게 하는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됐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잠시 있다 꺼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길게 가는 메가 트렌드가 될 거라고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B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정책 기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은 친환경 정책 그리고 사회복지 확대입니다. 이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지원을 하는 것이죠. 파리 기후 협정을 재가입을 했죠.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탈퇴했던 파리 기후 협정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일날 재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시그널을 보내주기 위해서 그랬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바이든 대통령이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제질서 변화의 태풍의 눈이라고 볼 수 있는 미중 갈등 와중에도 기후변화 대응 이슈에 관해서는 미국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기후변화 이슈의 정책적 비중을 계속 두고 나가겠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ESG 중 이 부분에 대한 기업 경영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죠. 참고로 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또 1.8조 달러에 달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죠. 물론 의회 논의에 따라서 규모와 대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 목적이죠. 그러니까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S 요소와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 차원에서의 이런 노력, 이것들이 주요 기업들, 핵심 기업들의 그 경영 전략과 맞물려가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그 C는 BBC의 C는 코비드입니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위중위의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등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죠. 이렇게 자연 파괴가 전염병을 유발하는 그 단초를 제공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이 지구온난화라든지 생태계 파괴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코로나 와중에 부각된 글로벌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안정화 이슈도 넓은 의미의 ESG 경영과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 ESG 개념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포괄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거시적인 이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서 그 김성주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CSR이나 이런 거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은 그때 CSR이나 그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같은 것은 굉장히 그 협의의 어떤 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훨씬 더 큰 의미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오랫동안 지금 이어져 오는 SRI라고 또 있습니다.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사회 책임 투자라고 하는 것도 국민연금이나 연기금들은 오래 관계를 했는데 이것 또한 매우 지금 현재의 포괄적인 ESG에 비하면 좀 지역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지금 ESG가 뭐냐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총괄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ESG 요소를 기업 경영과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일은 이미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택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 키 포인트는 기업뿐만 아니라 나가서 국가에도 던지는 메시지다. 아까 G 이슈가 그 가버넌스 이슈가 기업의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정치 시스템까지도 언급을 한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저희 연구원이 했던 모임에서도 블랙락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정치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왜? 기업 활동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그 정치 시스템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가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이 ESG 경영에 대한 뜨거운
열기는 환영할 일이라도 우리가 동시에 이것이 장기적 과제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길고 넓은 안목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너무 극단적이거나 너무 경직적인 그 잣대로 지금 ESG 이슈를 대하는 것은 좀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일례로 들면 최근 이슈가 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 개발 사업, 이것이 뉴스로도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일부 해외 투자자들이나 국내외 NGO들이 부적절한 투자다, 이런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것은 상당히 무리한 얘기죠. 현재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정부와의 관계에서 투자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벌써 20년 전,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도 지속되어 왔던 그런 이 양국 간의 투자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평가를 할 부분이다. 그래서 물론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 등 긴박한 이슈지요, 이런 것들은. 그러나 ESG 경영의 궁극적인 성공은 100m 질주라기보다 마라톤 달리는 자세가 바람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워낙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ESG 개념이 포괄적인 만큼 모호하다는 지적도 종종 듣습니다. 개념이. ESG 경영과 정책이 추구하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과연 ESG를 해서 뭐 하겠다는 거냐라는 질문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ESG 경영과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는 또 다른 ESG인데, 제가 영어를 다시 쓰자면 굳이 enhancing, 목적이 뭐하냐? enhancing sustainable growth.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걸 통해서 지속가능 성장을 촉진하려고 우리가 ESG 경영을 하는 거다 라는 점을 기억하면, 저는 왜 우리가 ESG에 관심을 갖고 이런 디베이트를 하고 또 더 좋은 실행 방안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가 하는 데 대한 이해가 높아지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물론 ESG 시스템을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ESG 평가의 공정성, 평가 모델 표준화 결여 문제, 그리고 ESG 관련 공시와 회계 시스템 한계도 이제 극복해야 될 과제이죠. 그리고 ESG 기준 적용에 있어서 국가별, 산업별, 기업별 특수성을 반영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제기가 됩니다. ESG 경영이 기업의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추진이 중요합니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그린워싱, 위장 환경주의와 같은 형식적 ESG 경영을 지향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체제 구축과 꾸준한 실행을 위해 국가 정책과 기업 전략의 리셋이 필요하다 하는 뜻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아시아 미래기업 포럼과 오늘 개최되는 ESG 행사가 우리나라의 책임 있는 시장 경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귀한 모임으로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행사를 주최하신 아시아경제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제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강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님의 축사였습니다. 이사장님, 저와는 완벽하게 차원이 다른 인사이트 있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부단히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아시아 미래 기업 포럼의 기조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강연은 이제 현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야죠.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인사를 올려야 되겠네요. 예, 반갑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진입니다. 오늘 아시아 지역
그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기업의 미래상을 찾기 위해서 이번 그 주제가 뉴노멀의 시대 한국적인 ESG 해법 이걸 주제로 그 2021년도 아시아 미래 기업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시아 경제 신문은 이러한 급변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2013년부터 우리 기업들의 미래의 사업과 경영 환경에 대한 그런 고민 그런 걸 탐구하면서 지속 가능한 기업의 미래를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 더욱이 그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또 사회적 책임 경영, 책임 투자 이런 것들이 그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는 때 이런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아시아 경제신문 이철 대표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물론 오늘 또 공교롭게도 전현직 우리 국민연금공단 전직 그 이사장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선배님들이죠. 저한테는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ESG에 대해서 같이 함께 논의하게 된 것 자체가 저희 현직 이사장으로서는 굉장히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연사님들 그리고 또 포럼 현장과 온라인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 그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이 포럼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김성주 이사장님이나 우리 그 이철 대표님 그리고 김성주 의원님 우리 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님께서 ESG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발제하면서 그 말씀드릴 내용들이 상당 부분 또 중복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두 가지 사안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ESG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부분을 공공부문 정책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기관에 가서 강의를 할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꼭 하는 말이 제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하고 민간기업은 다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민간기업은 경영성과로 말을 합니다. 이익을 많이 나면 칭찬을 받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은 이러한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익이 나더라도 그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민주성, 윤리성, 공정성 이런 것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저버렸다면 아무리 훌륭한 결과를 내더라도 결국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 제가 당부하던 말이었습니다. 또 얘기했습니다. 민간기업은 99번 실패를 하다가도 한 번의 성공으로 영웅이 될 수 있다.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에서의 실패는 용서가 되고 덮어줄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어떻습니까? 99번 성공을 하다가도 단 한 번의 실패로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 단 한 번의 실패가 이전에 99번 쌓아왔던 성공 이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 사회, 그 사회 공동체가 가장 중시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 이것들을 저버리는 행위 이거 하나로 10년 공부 남야불 탑을 된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ESG 발제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제 생각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가서 강의하는 내용을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다. 아니, 바꿔야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을 막론하고 결과뿐 아니라 과정 모두 중요합니다. 이제는 민간기업도 사회적 가치에 관한 한 단 한 번의 실패가 이제는 기업의 생존,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내용이 바로 ESG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얘기해왔던 사회적 가치, 공동체의 그런 가치, ESG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접근법이 이제는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SG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도 잘 아시죠? E, 환경, S, 사회, G, 거버넌스. 사실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인류라고 하면, 사회라고 하면 공동체에서 꼭 우리들이 지켜야 할 난 우리들의 가치, 규범이기도 합니다. 환경, 당연하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S, 공정성이나 인권이나 노동 안전이나 당연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G, 우리 사회의 공정성, 투명성, 이 이슈들입니다. 우리들이 마치 이전에 유럽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인권혁명 또는 미국 독립혁명에 정해놨던 인류 보편의 가치, 자유, 인권, 평등 다를 거 아닙니다. 우리들이 원래 해야 됐을 일입니다. 그리고 노력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장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 입법까지 했습니다. 노동안전 문제, 산업안전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 이천에 그 물류창고 화재가 났을 때 노동안전 문제 부각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또 그 전에 쌓였던 문제, 우리 일부 그 화력발전소에서의 그 노동자 사망사고 문제, 역시 이런 대응이었었죠. 또 생각해 봅니다. 종전에 대구에서 있었던 페놀 사건 기억하십니까? 전형적인 환경 문제죠, 그죠? 또 그리고 구미 불산 사고 기억하십니까?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고 거기에 대한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그 결과 나타난 것은 우리 화관법, 화평법, 법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수많은 사건, ESG에 관한 그런 이슈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대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어떻게 대응해 왔을까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사회운동가들이 나섭니다. 사회운동가들이 기업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단체 행동을 하고 시위를 하고 더 나아가면 불매운동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은 어떻을까요? 정부는 법을 만듭니다. 규제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사회단체나 또는 이런 소비자 단체들의 요구,
정부의 요구 다 규제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 규제나 부담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소화로 대응을 합니다. 회피로 대응을 합니다. 비용은 줄여야 되겠죠. 가급적 아니면은 아까 그린워싱 얘기가 말씀 주셨는데 바로 무늬만 ESG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왜 지금 와서 다시 ESG가 이렇게 강조가 될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주변 여건 중에서 가장 BBC를 이제 말씀을 아까 우리 정광우 이사장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 팬데믹이 가져온 이런 효과, 여기에 대한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가 됐겠죠. 그렇지만은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첫 번째, 접근법이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그 사회적 문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위, 불매운동 이런 것들이었었죠. 정부는 규제, 입법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투자자가 나서는 겁니다. 금융이 나섭니다. 투자자는 주식을 투자할 때, 채권을 인수할 때, 각종 대체 투자를 결정할 때에 E와 S와 G를 감안해서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 내용들이나 이러한 사안들이 제대로 기업 차원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적극적인 주주 활동 또는 책임, 우리들이 보통 얘기할 때는 수탁자 책임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대화를 해나갑니다. 자, 어떻게 다를까요? 종전에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마지못해 쫓아가는 수동적인, 피동적인 그런 ESG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투자자가 그렇게 고려하면은 투자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강화하게 되면은 기업들의 대응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ESG의 실행 수단을 갖추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 이 투자자에 의한 접근이 이제는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그러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굿 컴퍼니, 좋은 회사 차원에서의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게 보편화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종전에 이 인권 문제가 대두됐다고 하면은 그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도 투자자 측면에서의 접근이 있었습니다. 인권을 무시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말자, 집단 보이콧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환경을 무시하는 환경이 친환경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골라서 이런 투자를 강화하자, 그런 펀드를 만들자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종합적으로 합니다. 통합적으로 합니다. ESG에 대한 투자자들의 접근법이 이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개별 기업들의 ESG를 보다 세밀하게 분해해서 그 해당 기업들의 ESG 관점에서의 건강성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주식에 투자해야 될지 그 채권을 인수해야 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과정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꼼꼼히.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이제는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굉장히 실효적이고 막강한 그런 실행수단, 이행수단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는 ESG가 ESG 투자 관점에서 이런 새로운 접근법이 이제는 세상을 바꾸게 된다. 종전에도 이런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보다 실효적인 그런 접근 방법에 의해서 이것이 메가 트렌드로, 그래서 이제 기업 경영에서 ESG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준비해 왔던 것들이 있지만 좀 스킵을 하고요. 우리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투자가입니다. 이 기관 투자가 중에서도 더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이제 세계 시장에 가면 글로벌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다양한 자산,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부분을 망라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니버설 투자자로서 이 기금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관점을 바꿔줘야 됩니다. 개별 기업의 성과도 중요하지만은 이 전체 기업, 산업, 우리 경제 전체가 역량이 올라가 줘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이것이 국민연금이 안정적 수익을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ESG 투자를 합니다. 투자 대상 기업이 혹시라도 중장기적으로 가치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없을지 사전적으로 그리고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고 이러한 기회와 위험 요인을 샅샅이 파악해서 이런 것들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ESG 투자라고 합니다. 국민연금도 이 ESG에 관한 어제 오늘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2006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 그 사회적 책임 투자 펀드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일종의 적극적인 그런 셀렉션이죠. 그래서 국내 주식 위탁 자산 일부에 적용해 왔습니다. 큰 전기는 2018년도에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ESG를 고려한 책임 투자를 이제 대폭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미 국내 주식 투자 자산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직접 투자분에 대해서는 이미 ESG 통합 전략을 적용했고, 그리고 올해부터 국내 주식, 채권, 직접 투자 분야에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이면은 ESG 책임 투자를 고려하는 자산이 전체 국민연금 자산의 50%를 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ESG 투자는 ESG 평가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ESG 평가는 매년 주기적으로 2번 평가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별 기업들의 ESG 등급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할 때 적용되는 평가 항목들은 기후변화라든지 청정생산이라든지 인적자원관리, 산업안전 문제, 이사회 구성 이런 것들 다양한 분야에 대해 ESG에 대한 분야를 한 13개 분야에 대해서 52개, 52개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별 기업들의 ESG 등급 평가는 그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그 산업별 가중치를 또 달리 적용하고 또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출된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투자 과정에 이제 체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ESG 평가 등급이 D등급 이하인 기업, 종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투자를 늘리지 못한다라는 등의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새로 국민연금의 투자 가능 종목, 투자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유니버스에 새로 편입되는 그러한 기업들, 종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ESG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다음 평가할 때, 정기 평가할 때도 반영해 나갑니다. ESG와 관련된 수탁자 책임 활동도 강화됩니다.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할 때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안들, 종전에는 거버넌스 중심이었지만은 이제는 환경, 이와 그리고 사회, S에 해당하는 사안까지 확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선정해 나갑니다.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ESG 중점 관리 사안을 선정하는 그런 기준도 마련하고 그리고 적용해 나갈 겁니다. 국민연금의 많은 부분이, 국민연금 자산의 많은 부분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 운영사, 여기서 운영하는 자산,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 투자를 내실화해야 됩니다. 국내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 위탁 운영사를 선정할 때, 또 우리가 평가할 때 ESG 요인을 고려해서 평가하고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국민연금의 역량입니다. 이러한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춰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의 가장 중요한 그 역점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연대와 협력입니다. 국제적인 책임투자 협의체에 가입해서 선진 사례를 습득하고 글로벌 기관과의 그러한 교류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UN PRI, 그리고 2019년에는 ICGN, ACGA, 그리고 작년에는 AIGCC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책임 투자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적 연기금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책임 투자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는 그 참석자 여러분, ESG 경영 진짜 선택이 아니라 필수랍니다. 필수라고 합니다. ESG가 이제는 그야말로 사회 패러다임을 바꾼다라는 것으로 저는 표현을 합니다. 경제 주체, 가계, 기업, 정부와의 관계가 ESG를 통해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ESG 투자를 통해서.
이제는 ESG 투자가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 이것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공공기관 따로 없고 민간기업 따로 없다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이제는 공동체에 대한 연대와 책임, 그리고 신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자본을 형성하는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ESG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도 바뀌어야 하고 또 실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SG는 규제에 대한 비용이 아닙니다. ESG는 우리 기업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우리 기업들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로 이제는 인식이 전환돼야 합니다. R&D에 대한 투자와 같이 이제는 기업들의 무형적인 자본을, 자산을 강화하는 투자입니다. 끌려가는 것, 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 회피하는 것, 이제는 그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참여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뒤처지는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모처럼 이 포럼을 통해서 이루어질 ESG, 새로운 뉴 노멀에 대한 이런, 그리고 또 한국적 ESG 해법에 대한 논의가 우리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또 그리고 전 세계의 기업들의 미래를 좀 밝히고 또 우리 경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책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국민연금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참여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기조 강연이었습니다. 네, 이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가 되었네요. 바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ESG의 시대, 지속 가능한 혁신의 출발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선 실반그룹 공동 대표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싱가포르 기반의 임팩트 사모펀드인 실반그룹의 공동 대표이자 공동 창립자이시며 실반그룹의 통합 ESG 및 임팩트 투자 활동을 이끌고 계십니다. 정경선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정경선입니다. 사실 아까 김성주 의원님께서 그리고 저 정광희 이사장님과 김용진 이사장님께서 워낙 ESG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시고 그 현황까지 잘 정리를 해주신 덕분에 제 강연은 일종의 어펜딕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조금 시각 자료와 데이터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저는 10년째 이 ESG 혹은 임팩트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만들어낼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2012년에 이제 사단법인 루트임팩트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서 뭐 교육 분야라던가 의료 분야라던가 공정무역이라던가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을 지원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수동에 대통령님께서도 방문하셨던 그 사회혁신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는 일을 했었고, 그리고 2014년부터라는 HG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이런 임팩트 스타트업들의 투자를 하는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 지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이제 실반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회 환경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중견규모 기업에 투자를 하는 사모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해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어떻게 하면은 기업을 통해서 기업 활동을 통해서 또 이 투자를 통해서 사회환경적인 가치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해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10년 이상 해오던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왜 이제 그 ESG가 이렇게 집중이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다지 기쁘지만은 않은 매크로적인 상황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구 생태 용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매년 지구에서 재생할 수 있는 수준의 자원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현재 인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지구 생태 용량의 1.6배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남아 있는 자원들을 저희가 소모를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이것이 2030년이면은 지구 생태 용량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인류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는 점점 더 많은 자원들을 소비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지구 생태 용량을 소모를 하게 되면은 결국엔 어떻게 보면 저희는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먼저 땡겨와서 쓰는 개념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땡겨 쓴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과가 최근에 기후 변화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 기후 변화는 사실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1990년대부터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먼 미래에 그 기온이 상승해서 바다가 녹는다 정도로 인식을 해왔었던 건데 사실 알고 보면은 지금부터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례 중에 하나가 지금의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다뤄졌습니다만 코로나19 또한 결국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야기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체적인 기후 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야생 동물의 서식지가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제 인류가 어떻게 보면은 난개발을 통해서 계속해서 야생 산림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야생 동물과 인류의 접점 자체가 늘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신규 전염병에 노출되는 기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이외에도 1970년대 이후로 실제로 신종 감염병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또 그런 감염병들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발생하거나 아니면 아예 풍토병으로 정착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은 절대 이번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겨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외에도 기후 위기의 증거들은 점점 더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환경기구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세계 기상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은 이제 역대에서 가장 더운 해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제 역대에서 가장 더웠다는 것은 단순히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태풍이나 아니면 홍수, 가뭄 같은 기상이변 또한 굉장히 많아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던 게 캘리포니아의 만성적인 산불,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하면서 샌프란시스코가 아예 재에 덮였던 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태풍이 발생했었고 그리고 이런 기후 변화는 기상 이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상 이변으로 인한 2차, 3차 이슈까지 발생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메뚜기 떼가 이제 중동을 지나서 인도, 중국까지 가는 사례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에서 혹한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기후 위기 혹은 이런 환경 파괴로부터 안전한 산업은 없습니다. 지금 결정적으로 코로나19로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관광 숙박업은 당연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상이변들이 많이 발생할수록 관련해서 보험금을 지출해야 되는 보험 산업에서부터 그리고 이런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서 규제가 심해지면 제조업들까지 결과적으로 전 산업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의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책임을 묻는 ESG 경영이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당연한 것이 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기업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적인 것까지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떤 선하고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면은 이제는 정말 마땅히 해야 하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로 넘어가는 부분인 거죠.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준비는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의 기후위기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생산성과 GDP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세계 노동기구는 지금 2030년까지 지구온도가 1.3도 상승하면 실업이 8천만 건, GDP 손실이 2조 4천억 달러 이 정도의 피해가 매년 발생한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했던 실업이 1억 6천만 건에서 2억 건, 그리고 GDP 손실이 4조에서 8조 달러였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무후무했던 수준의 피해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피해가 2030년부터는 매년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어떤 기업의 사회 환경적인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기업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기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생존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그 김용진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ESG는 더 이상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착한 회사들이 모범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은 이제는 기업들이 당연히 그 주주들뿐만 아니라 결국 관련된 모든 사람들,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더 잘할 것이냐, 단순히 어떤 홍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챌린지를 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워낙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강조를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 이사장님 분들께서 이렇게 오셔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현재 그 총 자산 140조 정도 중에서 140조 달러 중에서 40조 달러 정도 되는 자산들이 이제 ESG 자산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유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오래전부터 이런 그 사회적인 가치, 환경적 가치들을 강조를 해왔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전통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그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ESG 관련된 경쟁력을 확보한 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경제 헤게모니 자체를 친환경으로 넘어가면서 본인들이 다시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움직임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잘 반영하는 것이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이 리드하고 있는 프랑스 헌법 제1조에 아예 기후변화에 대한 싸움을 명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17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면서 상대적으로 ESG 관련돼서 뒤처졌었던 미국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첫 행정명령으로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가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TCFD라고 해서 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서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뉴딜들을 풀면서 그린 인프라 예산을 보강을 하면서 미국 또한 이제 빠르게 결국에는 기업들이 ESG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잘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못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또한 탄소 배출 감축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이 기후 변화에서 멀어졌을 때 중국이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가려고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유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은 2020년 9월 유엔 총회에서 탄소 중립 목표를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탄소 배출이 증가하는 것이 2030년 이내에 피크를 찍은 이후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하지만 공격적으로 감축시켜서 206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 영역에 걸쳐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중국입니다만, 이 기후 변화에 관련해서는 협업을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EU와 미국, 중국 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의 시장들이 ESG에 대한 이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곳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른 국가들 중에서 좀 모범적으로 잘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인데요.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그 국가들과의 무역과 금융 허브로서 기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아세안 지역에서 이 ESG에 대한 좀 리더십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 내에서는 뭐 그 싱가포르 통화청, 마스나 이런 곳들에서 그 국내에 있는 그 자산운용사들이 ESG 관련돼서 투자를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인 이제 테마섹이 아까 그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락과 협업을 맺어서 기후 변화 대응에 투자를 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행사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 지속 가능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국에는 기후변화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예산과 자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더 투자자들도 ESG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만큼이나 지금 규제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리드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유럽인 거고요. 이제 결국에는 근데 이런 국가들에서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탄소 배출을 하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탄소 배출에 대해서 본인들이 비용을 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더 감시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또한 그 당 회사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협력 업체들까지 탄소 배출을 보게 되면서 이제 이러한 규제에 영향을 받는 회사들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기후변화 관련돼서 기업들이 대응을 하는 게 단순 비용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만 하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로 인식이 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뭐 이사님들께서 여러 말씀하셨던 사례, 좀 대표적인 사례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는 그냥 사회 환경적인 비용으로 도의적으로 잘하면 좋은 거, 못하면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벌금과 그다음에 그 결국에는 이들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전 세계 최대 그 농업회사 중에 하나인 몬산토 같은 경우가, 몬산토의 주력 제품 중에 하나였던 그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암을 유발하는 사실에 대해서 은폐를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소송이 제기됐었고, 결국엔 그것들과 관련된 합의금으로 100억 불 이상을 지출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워낙 잘 아시겠지만 2015년에는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디젤의 어떻게 보면 친환경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허위로 공시를 하면서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폭스바겐은 이것과 관련해서 380억 달러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의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 기후변화 관련된 가스나 아니면 오염물질에 대한 그 보고 요건의 위반은 결국에는 그린워싱이라는 본인들의 이제 이 친환경성에 대해서 허위로 공시를 하면서 관련해서 1.8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됐고, 최근에는 그래서 아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본인들이 어떤 특별한 ESG 친화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당사를 친환경적으로 표현을 하는 광고를 했을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린워싱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이 모든 그 ESG 관련된 규제와 그다음에 새로운 벌금과 이런 것들이 위기만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회사들과 산업들이 재편되면서 거기서는 또 굉장히 많은 성장의 기회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뭐 대표적인 사례가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이었던, 수익성도 좋고 정말 영향력도 큰 회사였던 화석연료 회사들은 이제 점점 많은 공격들을 받으면서 내려가고 있는 사이에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된 회사들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전기 자동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테슬라의 주가 시총이 지금 그 2, 3, 4, 5 등의 그 자동차 메이커 시총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면에서 계속해서 결국에는 이 친환경, ESG 프렌들리,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헤게모니를 가지고 가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전 세계의 미래를 담보하는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새로운 회사들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이 웨르스테드라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요. 이제 웨르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전에 덴마크 오일앤가스라고 해서 덴마크의 국영 에너지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DONG 같은 경우에는 그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친환경을 부르짖는 유럽에서도 가장 탄소 집약적인 그 발전 회사 중에 하나였었고요. 실제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85% 가까운 발전량이 이제 석탄과 화석연료에서 나왔었고 15% 많이 재생에너지에서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사회와 그다음에 주주 최고 경영자들이 모두 이대로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51호 플랜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를 85%, 그 석탄 관련 화석연료를 15% 발전을 하겠다라는 플랜을 원래는 2040년까지 달성하겠다라고 그 목표를 세웠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해상 풍력 발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화석 연료들로부터 엑시트를 하면서 이 목표를 20년이나 일찍 2019년에 85, 15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은 비용을
어떻게 보면 희생을 동반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웨스테드 회사의 그 수익성은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됐고 그것들은 결국엔 지금 꾸준히 우상향해서 성장하고 있는 웨스테드의 주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도 ESG 관련해서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ESG를 훨씬 더 잘하는 회사로 넘어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면은 수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이제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성향이 있는데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요 그 밀레니얼에 살짝 걸쳐 있는 사람인데 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던 세대들에 비해서 그 저희 밀레니얼과 그리고 제너레이션 Z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어떤 가치가 있느냐, 어떤 미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생기면은 그 피해들은 오롯이 저희의 것이 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어떤 기업의 사회 환경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윤리적인 이슈였고 가치 중심적인 이야기였다면은 저희 밀레니얼 세대와 젠지들에게 있어서 지속 가능성은 저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태까지 보지 못하셨던 수준의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수준에서 기업들에게 ESG를 요구하는 세대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게 결국에는 뭐 너무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파타고니아인데요.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골수 환경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만드신 회사고 그분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환경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그것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MZ세대의 호응을 받아서 자기 옷을 사지 말라는 광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그 이외에 지금 뭐 바클레이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최대 그 석탄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MZ세대의 굉장히 적극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MZ세대의 가장 큰 특성이 결국은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상품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 회사가 우리가 공감하는 가치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경우 저희는 그 회사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열심히 지지하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에 가까운 이제 신앙을 보내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에 위배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회사 제품을 안 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한다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다른 태도를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근거는 결국에는 이 미래는 저희의 것이고 이 미래가 안 좋아지면 저희가 그걸 오롯이 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ESG는 성장의 기회라고 인식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뭐 빌 게이츠가 이번에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라고 최신 서적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뭐 여태까지 선진국들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탄소 배출을 했기 때문에 당위적으로도 이것과 대응해서 우리가 뭔가 탄소 감축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 관련된 노력들을 해야 하지만 또한 그만큼 앞으로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면은 탄소 중립으로 가장 좋은 퀄리티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에너지와 자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가치의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미래 헤게모니를 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어떤 앙샹 레짐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이 화석연료 기반의 구체제가 무너지면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이 친환경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은 결국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도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사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ESG는 이제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그냥 평가라는 측면에서 이런 뭐 탄소에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혹은 뭐 이 사회에 몇 명이 있느냐 그 뭐 다양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체크리스트적으로 접근을 했었다면은 이제 앞으로 모든 회사들이 ESG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그 똑같은 평가와 똑같은 등급을 얻은 그 기업들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챌린지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에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냥 단순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환경적인 가치를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고 이제 공개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 기업분들이 어떤 걸 해야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ESG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어떤 뭐 홍보부서 아래 있거나 뭐 아니면은 저 뭐 총무부 아래 있거나 뭐 약간 이런 별도의 부서로 있는 게 아니라 최고 의사결정자에게 직보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구조를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권한을 위임받은 부서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뭐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그리고 다양한 분들께서 지금 한국에 맞는 ESG 스탠다드를 말씀 주시기는 하셨고, 일단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겠지만 결국에는 수출 중심의 경제를 갖고 있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출하는 시장의 스탠다드에 맞춰야지만 계속해서 지금처럼 그 상품들을 팔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려면 애초에 처음, 그리고 지금 또 아시다시피 한국 주식시장에 지금 30%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그 어떤 ESG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일을 두 번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스탠다드에 맞춰서 어떤 기업들이 준비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마침 그 전 세계적으로 뭐 SBTI 등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협업을 한다면은 처음부터 좀 이 장기적인 구체적인 액션을 가지고 준비한다면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얼마든지 ESG 선진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거는 김영진 이사장님께서 워낙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한국에서도 ESG 정책 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들 중에서 그 록펠러 가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존 디 록펠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미국에서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화석 연료를 했기 때문인데, 지금 그 후손들인 발레리 록펠러를 위시한 몇몇 후손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엑선모빌을 포함한 모든 화석 연료로부터 본인들의 막대한 자산을 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엑선모빌이 여태까지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실들을 은폐하고 있던 사실들에 대해서 파헤치는 보도를 하는 기자들을 후원하는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인즉슨 예전에는 저희가 정말 성장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어떤 발전이 중요했었고 저희 소득 증대가 굉장히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것과 그 소득을 증가시킬 수만 있다면, 성장을 할 수만 있다면 사회 환경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늦춰놨었는데, 저희가 요즘에 깨달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누적되고 있던 사회 환경적인 비용들 자체가 지금 거대한 부채가 돼서 저희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수익성을 이제는 더 이상 어떤 ESG에 대한 담론이 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더 윤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류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잘 아껴가며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결국에는 ESG 경영에 대한 본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기업 관계자분들 포함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단순히 비용과 어떤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규제나 아니면은 그 어떤 당위적인 그 움직임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본인들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행위라고 인식을 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반그룹의 공동대표이자 공동창립자이신 정경선 공동대표님께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